안녕하세요. 국민주식 고충처 리반 국고처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오락가락하는 미국의 관세 정책,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매운 입맛에 우리 시장이 맷집을 키워가는 듯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짙은 탓에 마음 놓기는 힘듭니다. 코스피의 변동성이 4년 들어 최고치까지 올랐는데요. 이럴 때 국고처와 함께 고민되는 종목 상담도 하시고 또 시장도 체크하면서 안전한 투자하시죠. 봄비가 내리는 주말입니다. 우리 계좌에도 단비를 내려 튼튼하게 키워주실 박윤진 대표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 네. 이번 주는 좀 편안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쏟아지는 뉴스가 너무 많아서 사실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조금 피로감이 누적된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저는 지난주보다는 좀 많이 좀 포근해진 거 아닌가. 맞아요. 날씨도 포근해졌고 시장도 조금은 좀 포근해졌다. 네. 일단 주봉에서 2주 연속으로 양봉이 나오는 시장이거든요. 네. 이제 참 오랜만에 이렇게 양봉을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리 또 오늘 스토리가 또 많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먼저 이번 주 시장부터 진단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한번 PPT를 한번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제가 이제 지난주에 대비 우리 시장 더 추가 상승이 나왔어요. 코스피도 2%대 상승으로 끝났고요. 코스닥도 3%나 높게 끝났습니다. 네. 환율은 지난주 대비 큰 변동은 없었지만 어쨌든 1,400원대 후반에 있느냐. 이 지금 환율이 1,400원대 그래도 50원 밑으로 해서 여기 아래에 내려와 있느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아래권에 있다는 것만 해도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맞습니다.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414원까지 내려갔던 지점이 있었거든요, 주중에. 예. 그래서 잘못하면 1,400원을 좀 무너뜨리고 좀 1,300원대 후반으로도 갈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문을 기대감. 열어놓은 네. 기대를 열어놓았던 어떤 저는 시장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10년물 국채 수익률은요, 다소 이제 좀 높아졌던 것이 조금 내려왔고요. 자, 공포 그 말고 많고 탈도 많은 공포 지수입니다. 공포 지수가 지난주에서 60까지 올라갔던 미국 시장이었는데요. 네. 지금 29 레벨로 내려와 있죠. 이제 네. 미국은 어제 금요일 날 이제 휴일이었어요. 휴장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목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 29.65로 끝났고 우리 증시가 지금 23.66으로 끝났고요. 가장 주중에 높이 올라간 지점이 30이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박윤진 대표가 꼽는 약간 이 정도 레벨 되면은 우리 공포를 조금 고려해야 된다라는 지점이 몇이었죠? 항상 숫자 18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18보다는 위에 있으니까 이러다가도 갑자기 놀라게 하는 이런 일이 아직은 있을 수 있어요. 공포가 완전 가시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18 밑에 있었던 미국 시장은 항상 18 레벨 밑에 있었거든요. 그 시장은 굉장히 편안했다면 지금 아직은 공포는 좀 남아있다. 자, 전체적으로 이번 주 하이라이트를 좀 보면 네. 미국의 동맹국들도 달러 의존도를 줄인다. 지금 미국 국채를 누군가 굉장히 대량 매도하고 있다. 예. 그게 지금 심증적으로는 중국과 일본이 아닐까. 그쵸. 진짜 두 나라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과거에는 중국이었지만 지금은 일본이거든요. 일본, 그래서 그쵸. 누군가는 지금 팔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달러의 의존도를 좀 줄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달러 인덱스가요. 트럼프 취임 이후에 계속 지속적인 하락을 하고 있어요. 예, 자, 맞습니다. 그래서 40년 만에 최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트럼프는요. 달러를 낮추는 것에 원래는 좋아합니다. 달러가 강세보다는 낮추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본인의 그 뜻대로는 되고 있다. 달러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국에 만약에 이게 금융 시스템의 어떤 붕괴나 금융 시스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하락한다 그러면 그건 또 반기진 않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셈법이 좀 복잡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이게 굉장히 달러 인덱스 내려가고 있다. 자, 미국 증시의 목표가가 7% 넘게 하향이 됐다고 조정이 됐다고 얘기해요. 자, 코로나 때보다도 속도가 가파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기업들의 어떤 실적도 다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요소를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가 금리에 있어서 인내심이 지금 폭발, 그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월, 내가 원하면 아웃시킨다 이제 이 파면 해임시킨다 이렇게 지금 얘기 나오는 거 최후 통첩까지 나온 상황인데 왜 금리를 안 내려주느냐 이제 이쪽 연준에 굉장히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입니다. 12.2조 추경안이 이번에 이제 나왔죠. 의결해가지고 22일 국회에 제출이 이제 했고, 그다음에 이제 AI 등 반도체 산업 강화에 이게 4.4조 원이 투입될 건데, 이 얘기가 굉장히 그저께 우리도 반도체 섹터의 어떤 훈풍을 조금
온기를 좀 가져다 주면서 우리 시장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역시 반도체 국가인 우리로서는 AI 반도체라든지 어떤 전략 이런 칩 같은데 산업을 강화하는 어떤 이런 모습은요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모멘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나쁜 것보다 좋은 게 더 많았던 이번 주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최근에 이 급등락으로 인해서 내 계좌에 관세를 맞은 게 아닌가 싶은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우리 시장이 체력을 조금씩 찾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대표님 그런데 미국의 상황을 보면요.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미국의 파월 의장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일기 집권을 하고 나서 예. 나는 그때 했던 노하우를 나는 굉장히 살릴 거야. 이기는 너무 자신 있어. 네. 이렇게 이렇게 했단 말이죠. 예. 그의 제스처를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생각보다 트럼프 마음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트럼프의 말을 안 듣는 두 사람이 있어서 네. 오늘은 요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트럼프 얘기를 진짜 트럼프 이야기를 안 네, 들어주고 역시 준비해 주셨군요. 역시 뭐 아까 전에 눈치채셨겠지만 파월이 그 중에 한 명이겠죠. 네. 근데 파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오늘 아주 작은 이제 짧은 공감 일정 한번 PPT 한번 통해서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감 일정 자 들어가다 보면 자 우리 여러분들 이 차트를 보면요 이 차트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 차트를 보면 제가 이제 이거 무슨 차트일까 하면 미국 증시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맞을 수도 있어요. 미국 예. 증시도 굉장히 1960년 부터 네. 뭔지 몰라도 차트가 올라갔고 지금 2020년 이후에 지금 2020년까지 가파르게 올라갔으니까 이것이 미국의 증시도 될 수 있죠. 네. 자, 그런데 제가 이 차트는 뭐냐면 자, 2010년부터 근데 갑자기 속도가 올라간 속도가 그러네요. 갑자기 높아졌지. 자, 그리고 또 여기서도 또 한 차례 갑자기 급등이 완전히 스티프하게 올라가는 요 네. 느낌이 있죠. 이게 뭐냐면 미국의 바로 본원 통화 의 통화량이 증가하는 그 차트를 보여주는 겁니다. 와, 자, 어마어마하네요. 네, 2010년을 기준으로 2010년 이전에는요, 전 세계가 저성장 저물가에 머물렀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때는 정말 뭐 인플레이션은 고사하고 디플레이션 너무 물가가 안 올라서 고민이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이 시기에 제가 이제 제 자녀가 둘이 있는데 이 시기에 아이들이 예. 제가 이때 양육을 했기 때문에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이때 제가 그리워요. 이 시절에는 좀 아이들한테 좀 더 풍부하게 네. 왜냐면 워낙에 어디 나가면 너무너무 저렴하게 장난감도 지금하고 비교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때 좀 많이 해줬던 것이 지금 좀 약간 마음이 편한 그러시군요. 이때가 그립다는 생각도 합니다. 자, 네. 저성장에 머물렀던 이 시장이 이제 양적 완화, 대규모의 양적 완화를 통해서 벤 버냉키 아시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굉장히 헬리콥터 머니가 쏟아졌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2차 또 거대한 이 유동성 공급 그러니까 통화량이 어마어마하게 미국은 많이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 달러 유동성 공급 뭐 정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정부에서는 국채를 발행하면 이렇게 이 통화가 이렇게 풀리는 거고요. 중앙은행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고요. 또 화폐 발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본원 통화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겁니다. 그러면 아까는 제가 1960년대부터 봤고요. 좀 좁혀서 우리가 보면 2015년 좀 가까운 2015년부터 해서 제가 2024년까지를 한번 놓고 요거 차트를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시계열을 좀 좁게 놔서 봤더니 자, 미국의 통화 공급량 M0의 본원 통화를 보면 역시 코로나 팬데믹의 대규모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금리 인하가 이제 됐고 유동성 공급이 많이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올라갔던 유동성 공급이요. 이때 이제 무슨 계기로 해서 이렇게 이 통화가 갑자기 이렇게 좀 내려왔을까요? 여러분들 대강 눈치채시죠? 금리 인상이죠. 양적 긴축하고 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서 금리 인상이 되면서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약간 이 통화가 좀 내려가는 막대하게 시장에 풀린 돈들이 조금 약간 이게 좀 좁아지는 이게 줄여지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다시 내려왔던 이 통화량이 다시 조금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인플레. 이 많이 돈이 풀렸다는 거는 시장에 돈이 풀린 거는 이 곳곳에 이 돈들이 나가서 각 곳의 어떤 인플레이션 물가를 올리는 어떤 그 요인 촉발자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인플레가 여전히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비트코인이라는 거 다 아시죠? 비트코인은 물가를 자극할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은 물가의 무풍지대죠. 비트코인에 자산이 들어간다고 해도 네. 물가는 올라가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강조되는 이유는 미국에서 강조되는 이유는 이런 요인도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이렇게 풀린 통화는 각 곳의 자산들, 각 자산에 다 들어가서 그 가격을 다 상승시키는 그렇죠. 요인이 영향력이 되는데 크죠.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으로 자산이 돈이 들어가면 풀린 통화가 비트코인으로 들어가면 비트코인에서는 물가 상승을 촉발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을 좀 강조하는 트럼프 정부가 이런 전략을 사용하는 걸 수도 예.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 그러니까 파월의 입장, 그러니까 뭐 파월이 대변한다고 생각하고요. 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여러분들? 이건 저희 이제 생각이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결국엔 일종의 세금이에요. 그래서 연간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10%다 그러면 상승 올랐다 그러면 화폐 가치는 10%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0% 세금을 내고 있는 거다. 인플레이션 자체가 세금이라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인지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국회에서는요, 세금을 거두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을 계속 일으켜지면 이제 세금이 알아서 거치는 거죠. 이런 구조거든요.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면 세금은요, 거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화폐 발행은 그러니까 일종의 과세인 거예요. 결국 승자는 누구죠? 정부인 거죠. 그것도 미국 정부죠. 왜? 돈을 제일 많이 풀 수 있고 돈을 많이 찍어낼 수 있는,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미국 정부이기 때문에 가장 승자는 미국 정부죠. 팬데믹 시기에 미국은 막대한 달러를 찍어냈고요.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죠.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주 요인이 된다. 아까 전에 그 풀렸던 통화량이요, 전 세계 곳곳의 자산에 다 이제 들어가서 그 자산들을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상 달러의 인플레이션인데요. 달러의 인플레이션 세금을요, 3억 원의 미국 인구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 80억 인구가 나누어서 내고 있는 셈이 되는 거다. 지금 달러 인플레이션을 3억 명의 미국 사람이 내는 게 아니라 80명의 모든 전 세계 인구가 나눠 내고 있는 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패권 유지를 위해서는 오히려 유리하다.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려고 많이 노력을 할 필요는 없는 파월의 입장 또는 연준의 입장.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전에 그 막대하게 풀렸던 유동성이요, 거기서 더 올라가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여기서 만약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유동성을 더 풀어서 그러면 아까 전에 그 본원 동화가 더 올라가는 거 고민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트럼프는 그런 거 모르고 있을까요? 이렇게 그냥 개미 투자자인 박윤진 대표도 이런 걸 아는데 트럼프도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네. 자, 이 차트 왼쪽에 있는 차트를 보면 내용은 미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그러니까 GDP 대비 미국의 연방 정부의 부채 비율의 속도를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때가 여러분들 이 1940년대예요. 40년대 이때 여러분들 굉장히 관세 전쟁이며 대공황이 굉장히 했던 이 시기였던 거 아시죠? 이때 올라갔던 지점하고 지금이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지점이. 그러니까 이때 그 대공황 시기 또 관세가 전쟁이 일어났던 이 시기하고 어떻게 보면 부채가 비율이 너무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국내 총생산 대비 연방 정부의 부채 비율인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누굽니까? 이 트럼프는요, 관세 전쟁으로 일단 협상력을 강화를 해서 막대한 무역 적자를 해소하려고 할 거고요. 또 법인세를요, 대폭 낮춰줬죠. 그러면 낮아진 세율 이상의 투자를 해서 성장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왼쪽에 있는 이 차트가요, GDP잖아요. GDP가 상승하는 것보다 부채 비율이 상승하는 게 적으면 된다. 부채 비율을 상승시키는 폭보다 GDP 상승폭이 높아지면 이거는 괜찮은 거야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럼 GDP를 상승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 성장이죠.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업들이 이익이 막대하게 더 성장을 이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법인세율을 인하해 준다는 겁니다. 법인세율을 깎아줘서 너네들 그냥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만으로 끝날까요? 아니요. 깎아준 세금만큼 어디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기업들한테. 각각 더 투자해서 더 성장을 이끌어내라고 하는 트럼프의 속내고요. 또 리쇼어링도 여러분들 생산성을 확대, 미국의 생산성 GDP를 올릴 수가 있죠. 중국에 있던 공장을 본국 소환할 거고요. 또 대미 수출 기업의 공장을 현지화. 우리나라 기업 같은 우리 한국 기업들이 지금 현지에 미국 현지에 많은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GDP 상승률이 더 크면 된다라고 보는 게 바로 트럼프 속내예요. 그러니까 빨리 성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빨리 금리를 낮춰줘. 이렇게 지금 속내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 트럼프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성장의 한계를 느꼈다는 거죠. 이제 지금은 미국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이 이익을 내는 것만으로 미국의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어떤 한계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 한계를 극복하고자 무엇을 하자? 금리를 빨리 낮춰라. 더 성장을 이뤄내기는 뭔가 더 가파른 성장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데 이 사람 파월이나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고민하고 있는 거죠.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괜찮지만 그걸 이상의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경기 침체를 일으킬 수 있는 공포스러운 단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근데 또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옆에 이제 시진핑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는 사실 중국의 입장에 7년 전에 중국은요 트럼프의 입장을 많이 들어줬어요. 그때는요 테이블에서 거의 이 트럼프가 하는 얘기를 거의 다 들어줬다고 봐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단 말이에요, 중국이. 이제 중국도 적극적으로 보복에 나섰고요. 네. 미국 수출품에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34% 추가하고 히토류, 대두, 반도체, 여객기까지 전방에 공세를 하고 있어서 트럼프는 지금요 어떻게 보면은 중국도 어렵고 지금 파월도 어려운 약간 진퇴양난의 지금 입장에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시작이잖아요. 트럼프 정부가. 네. 이제 이것이 어떻게 임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많은 퀘스천을 남길 거고 많은 어떤 과정의 어떤 그 이야기 스토리가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뭐 공감 일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센 주식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제가 몇 분이나 이 강의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좀 알고 있으면 좋겠는데요. 한 3분 가량. 3분 가량이요. 자, 오늘 그럼 우리 앵커님은 항상 저하고 이 시간에 이제 몇 주째 공부를 했으니까 네. 제가 그냥 질문 먼저 딱 던질 테니까. 자, 저는 오늘요 VT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네. VT라는 종목 우리 화장품 말씀해 네, 근데 우리 앵커님은 VT라는 회사 제품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한 번 써봤어요. 저는 진짜 많이 사용해요. 정말요? 네. 잘 맞으시나 보네요. 아니 좋은 게 있어요 그 안에. 오.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 텐데 그건 우리 개인적으로 알려드릴 텐데 저는 뭐 니들샷은 별로 안 맞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정말 좋은 게 따로 있어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네, 너무 궁금합니다. 시청자분들도 어쨌든 우리 궁금하실 것 차트를 같아요. 통해서 네. 한번 VT 한번 잡아볼까요? 자, VT는요 어떤 지금 느낌이냐면 사실은요 이 종목은 몇 차례 몇 번의 이 고비가 있었어요. 이거 단계적으로 올라갔던 종목이거든요. 자, 여기서 단계를 좀 잡아보자면 과거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면서 또 본상승 이렇게 크게 나왔죠. 자, 본상승 나왔다가 거기서 마치 쌍봉처럼 맞고 떨어져서 또 여기서 또 뭐 박스권을 그리면서 오랫동안 매집이 돼서 다시 또 올라가죠. 1차 레벨업, 2차 레벨업까지 올라갔던 종목이고요. 거기서 또 기간을 또 한동안 지금 겪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를 기점으로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오랜 기간을 옆으로 누웠는지 박스를 만들었는지 여러분들 보십니까? 지금 이와 같이 움직인 종목이 또 실리콘2라는 종목이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고점을 트라이하지 않을까. 고점 트라이에서 박스를 돌파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시세의 영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실리콘2라는 종목도 박스권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됐다고 보고요. 화장품 종목,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돌파를 시도할 것 같다. 돌파가 예상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돌파 예상 종목으로 오늘 VT를 갖고 왔는데 이 종목 말고도 여러분들에게 또 3가지 종목을 더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이 시간 끝나서 바로 여러분들이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면 바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자, 그럼 실리콘2라는 종목도 마지막으로 한번 또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실리콘2라는 종목도요. 여기서 본상승 구간이 이렇게 있었죠. 본상승 구간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올라가지 못해서 레벨 다운 한 번 더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매집이 한 번 더 올라갈 것 같은 지금 보니까 미국에서 열풍이 났다고 하죠. 네. 사재기? 맞아요. 지금 선크림 열심히 사고 있대요. 선블록 크림을 무조건 사재기한다. 쌀 때 사놓고 본다. 네, 이런 1년치를 구매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예. 어떤 그런 흐름들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이거 말고도 너무너무 또 탄력이 좋을 만한 종목들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 바로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직접 사용해보니 좋더라라는 이 박은희 대표님의 실제 경험이 담긴 또 진심이 담긴 센 주식 오늘 VT 그리고 또 실리콘2 두 종목 잘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바로 이어지는 12시부터 우리 한국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공개방송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